근데 그게 가능해요? 바닷물과 강물이 다 마르는 게? 우주 공간으로 그럴 다 수도 날아가는 있어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 씨, 네. 그러면 큰일이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소개하는 그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셜록 현준이 멀리 대전까지 와서 워낙 바쁘신 박사님이셔가지고 오늘 저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일단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채경입니다. 고요의 바다 잘 보셨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SF 스릴러물이라고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그런 작품인데 워낙에 배경 자체가 이 막 달이라든지 이런 우주가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가야겠네. 이 고요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제목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는 말의 트랑큘리타티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에서 기원한 얘기고, 달에 있는 고요의 바다는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오른쪽에 그 어두운 동그라미들이 몇 개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착륙했었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니까 약간 평평한 지역이에요. 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다라는 이름인데 물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지구에서 볼 때 되게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우주인들도 방문했던 지역이고, 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익숙한 장소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고요의 바다에 발해 기지가 나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딩들을 보면은 1층 위에 2층이 비슷한 평면도로 가잖아요. 왜냐면 기둥들이 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층이 바뀔 때마다 평면도가 많이 급격하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네, 평범한 건물들은. 네, 평범한 건물들은 그렇죠. 근데 그 발해기지 막 그 3차원으로 영상으로 쫙 나올 때 보면은 1층 평면도는 이쪽 축으로 가는데 지하 1층은 막 이 방향으로 가 있고 지하 2층 가면 또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 있고 전혀 층 간에 그게 없어요. 각 층이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다른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더 극단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대원들도 작품 안에서 계속 헤매잖아요. 네, 헤매죠. 길을 잘 알 수가 없고 계속 모니터를 네, 보면서 그렇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게 하려면은 공간이 파악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처음에 그 도시를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망을 파악하지 못해서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 길을 잃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간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도시가 도로망이 좀 파악이 되고 내가 길을 잃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부터 좋아진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길을 찾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니까 이 시리즈가 일부러 그렇게 길을 수 찾기 있겠네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돈이 좀 많이 설명해 들죠. 주셨잖아요. 돈을 많이 돈이 들이면 많이 들죠. 지을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둥을 이렇게 트랜스퍼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내려야 되거든요. 네네. 아마도 그 발해기지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 적층해서 올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네, 거니까 파고 마치 들어가더라고요. 개미굴 만들듯이 땅을 음. 파가지고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그런 축들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보고 근데 금방 파악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 3차원 영상 지도가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네. 봐도 계속 모르겠어요. 이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래서 저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초반에 여기 1급 보안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는 뭔지 기능이 모르고 그다음에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많다. 다른 기지들도 보통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일반적일까요? 우리가 인류 문명 초기하고 똑같아요. 인류 문명 초기에 대부분 다 단층짜리 건물로 지어졌고 네네. 그 우르크나 이런 유적들을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높은 건물이 나오는데 높은 건물은 결국에는 신전 건축들이 높아져요. 그 건물은 우리가 지금의 고층 건물과는 달라요. 네네. 왜냐하면은 신전이나 이런 건축들이 높을 때 그 중간층에 사람이 쓰는 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흙더미를 쌓은 쌓아 거예요. 올리는 그냥 거죠. 쌓아 올린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달에다 기지를 만든다면은 대부분 다 단층으로 만들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송신탑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또 달이 굉장히 춥거든요. 밤에는 뭐 영하 100 몇 도로 네. 참 내려가고 또 보름 동안 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버티기 위해서는 좀 땅으로 땅으로 내려갈 들어간 수도 거는 있지 더 좋을 수도 않겠나 있겠네요.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비밀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달에 기지를 짓는다면 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지
것인지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션인데요. 달에 이제 착륙선도 많이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나중에는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로켓을 발사해서 화성으로 가고 뭐 이런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도 만든다고 그래요. 지구 근처에 있는 우주 정거장 말고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 새로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 궤도 우주 정거장에서 달 표면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지구에서 떠난 이 대원들이 바로 달에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네. 착륙할 때 너무 위험한 상황을 겪잖아요. 네. 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우주정거장에 일단 갔다가 우주복도 갈아입고 뭐 필요한 장비들도 미리 좀 보내놨다 거기서 다시 챙겨가지고 달 표면으로 내려왔다가 활동 다 하고 다시 정거장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런 식의 계획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품 안에서는 발해기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지가 나왔잖아요. 마치 남극의 뭐 세종기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어느 나라 기지가 아니라 국제협력기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이 작품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대원들의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이제 있었죠. 사체가 발견이 네. 되는데 저는 보고서 저게 왜 놀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기지에 대한 저의 개념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작품 안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는 기지로 이제 설정이 됐죠. 그 우주복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하면은 아, 네. 이 스릴러 영화 만들 때 우주복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주만큼. 저는 SF 스릴러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에어리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편. 네네. 그 등장인물 몇 명 안 되거든요. 우주선 하나 나오고. 네, 좁은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일단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우주 자체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봤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우주선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밖에 나가게 되면 우주복을 입을 때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 생존 가능한 우주복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내 사는 공간 안에서만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답답해서 맞아요.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 건데 우주복은 거의 극치죠. 아, 그렇죠. 옷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이라는 공간. 근데 요만한 헬멧을 쓰고 헬멧 벗으면 큰일 나고. 큰일 이제. 나죠. 근데 헬멧도 여기 보시면 요만큼만 유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왼쪽 오른쪽이 안 보여. 그래요. 그 얘기는 나의 시선이 되게 좁기 때문에 시각적 공간감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더 두렵고 긴장하게 되는 공간인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더 거기에 몰입되는 거는 뭐냐면 거울 뉴런인가요? 그런 효과로 그 사람한테 네. 이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나도 보면서. 맞아요. 그건 너무 연출 잘 됐다고 저는 네, 생각했어요. 헬멧을 쓰고 우주복을 입는 순간 다른 소리가 없고 이 우주 비행사의 숨소리만 들려요. 주인공이 자기 숨소리만 들리면서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저 얼마나 힘들까 저 안에서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정말 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명적으로 보면은 헬멧 안에만 라이팅을 넣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표정만 딱 조명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이 우주인들이 쓰는 이 헬멧이 앞에 이제 선바이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뭐 지구로 치면 썬팅이 진하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또 시야가 이제 답답하군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라이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야기의 배경이 달이잖아요. 왜 달이 묘사가 될 때 밝은 데는 엄청 밝고 어두운 데는 엄청 어둡잖아요. 네. 그게 뭐 수증기가 있는 대기가 없어서 이게 난반사되는 빛이 없어서 그런지 블랙 앤 화이트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이 없고. 맞아요.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폴로 우주인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안에서도 우리가 좀 그걸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달에 대해서 음모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폴로 우주인들이 가서 찍어온 사진에 별 사진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달이 표면은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밝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림자 지역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에 의한 산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밝고 너무 어두운 지역을 한 공간, 한 사진 안에 찍으려고 하면 노출 시간 되게 짧게 줘야지. 만약에 노출을 오래 줬으면 밤하늘에 있는 별까지 나올 사진이었는데 표면이 너무 밝으니까 잠깐 노출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별이 안 보이는데도 표면이 엄청나게 밝게 보이는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게 스릴러물이니까 네.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공간이 되게 많았죠. 명암의 대비가 네. 너무 분명해서 저 그늘 속으로 가면 무슨 일이 막 곧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을 그렇죠. 네, 그런 주더라고요. 긴장감들이 이 시리즈가 되게 재밌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가 어느 장면이었냐면은 작품 초반에 배두나 씨가 이렇게 어두운 계단을 내려다보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내려가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데이터 센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카메라가 밑에서 딱 찍어요. 밑에서 찍다가 배두나 씨가 옆으로 복도로 걸어갈 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보는 시점 자체가 이 뭔가가 어둠 속에 있다. 그거를 딱 보여주는 보고 있는 것 같은 보고 있는 것 느낌.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무서운 거 잘 못 보거든요. 네. 이렇게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되게 무서워하는 편인데 보면서 계속 너무 무서운데 지금 이 장면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네, 실감나게 굉장히 실감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그런 거 쓰시더라고요. 뭐 되게 어둠컴컴한 미케니컬 덕트들 막 있는데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네. 시점도 있고 네, 뭐 맞아요. 어두운 계곡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있고 그게 때로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쪽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리즈에 보면은 핵심적인 얘기가 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또 다른 행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많고 편이고. 달에는 원래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차이가 뭔가요? 왜 지구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 건가요? 지구랑 달의 차이점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달은 좀 중력이 작잖아요. 네, 6분의 6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 중력도 작고 하니까 가벼운 물질들이 남아있기가 좀 힘들어요. 붙잡는 힘이 네. 작으니까 네, 네. 물처럼 가벼운 건 수증기가 돼서 금방 날아가 버리는 수증기가 거죠. 되니까. 그런데 지구 정도 크기가 되고 무게가 좀 있어야 그 중력으로 가벼운 분자들도 잡아당겨서 보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비도 안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물이 비가 어딘가에는 내리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은 네. 얘가 증발이 돼서 그렇죠. 구름이 됐다가 내려야 네. 되는데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됐다가 그 자리에만 내린다면 이게 대기가 순환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대기 전체 순환의 문제인데 비가 전 지구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물이 말라 있는 상태 그리고 작품 안에서 물을 마시긴 마시잖아요. 네. 이 물은 그러면 표면에 있는 강이나 바닷물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겠죠. 가능해요? 바닷물과 강물이 다 마르는 게? 지구가 거의 H2O가 H하고 종말할 것 O로 같아요.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이게 물질은? 이제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죠.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면 대기 바깥으로? 우주 공간으로 그럴 다 수도 날아가는 있어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 씨, 네. 그러면 큰일이네. 이게 다 날아가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수성, 이 수성에 있는 이런 가벼운 물질들은 이미 다 날아갔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미 다 뒤로 불려져 나간 것이고 지구는 너무 적당한 곳에 다행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구의 궤도가 조금 더 안쪽으로 태양 가까이 이동한다. 그러면 물이 다 날아갈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고 이 지구에 있는 물하고 만약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물이 있다면 그 물하고는 성분은 사실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H2O라고 하면은? 네, H2O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네. 이 H가 약간 다를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O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구 밖에 있는 다른 천체에서 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냥 멀리서 관측만 해본 거죠. 특히 달에 있는 물은요. 네. 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얼음이겠죠? 우리가 얼음의 형태이고 얼음의 형태로도 찾기가 조금 힘들고 광물 안에 그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얼음이나 물이 아니고요. 달에서 물을 좀 찾기 쉬운 곳은 극지방이에요. 즉 고요의 바다는 너무 적도 근처에 저위도 지역에 있거든요. 달에서. 근데 극지방에는 좀 해가 안 들어서 얼음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우리 한국 달 탐사선 가면 극지방으로 가요?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인데요. 네. 극지방 위를 돕니다. 그래서 얘가 돌면서 극지방에 갔을 때 안에 있는 아주 그림자가 많이 진 지역을 민감한 카메라로 관측을 해서 얼음이 있나 없나 이걸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물이 핵심인데 물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 네. 구도상으로 봤을 때 수직 구도로 돼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어디론가는 만들어졌다가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네. 가장 탑 세크릿은 밑에 있게 있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영화 말미에 가서 이제 짜잔 하고서 큰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죠. 왜 이거를 꼭 봐야 될까요? 일단 달의 전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넓고 광활하고 이런 느낌, 또 네. 우리가 우주, 달이라고 할 때 그런 전경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또 너무 작고 좁은 공간 안에서의 그 답답한 마음 이런 것에 감정이입도 할 수 있고 그런 대비가 인상적이었고요. 눈이 답답했다가 눈이 탁 시원했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재미를 잃지 않고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건축가로서 봤을 때 엄청 무한대의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안에서 이 발해기지라고 하는 되게 엄청 좁은 제한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 파악이 안 되는 미로 같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 미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 뭘 찾아가면서 머릿속으로 이 기지를 계속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발견할 때마다 무슨 방 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 사건의 스토리가 확 또 바뀌고 맞아요. 마치 우리가 체스나 바둑을 두면은 좁은 바둑판 안에서 무한대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발해 기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좁은 그런 달 기지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그 안에 몇 명 안 되는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그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가 이렇게 슬로우하게 좀 진행이 되다가 4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계속 정말 스피디하게 매 회를 건널 때마다 새로운 팩터들이 나옵니다. 그 비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베일을 벗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공간적으로도 다 그 기지가 파악이 되고 모든 비밀이 다 파헤쳐지면서 엔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대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